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태풍이 지금 남부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아주 쾌청한데요. 지금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날씨는 쾌청하지만 도로 상황은 많이 흐립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정체가 제법 빠르게 이루어져서 지금 대부분의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일산 들어가는 길도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도 강남권에서 많이 밀려서 올림픽대교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반포대교까지 속도 떨어져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권을 지나는데 많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여전히 남단 쪽으로 느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장지 이전부터 수서나들목까지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강변북로 쪽으로 진입하는 길 전체적인 구간에서 다 밀린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요. 네. 이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네. 3종 세트 뭡니까? 소시지도 들어있고. 예? 이거 이런 어려운 건가요? 얘기인데요. 예. 최경환 부총리 지금 지난 주말 바쁘게 뛰었죠. IMF, 세계은행 연체 총회에 있어서 다 끝나고 워싱턴 DC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 식당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라는 게 선물한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 투자 원천 과세, 거시 건전성 부담 부과, 이제 이겁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네요. 예. 하여간 이 거시 건전성 3종 세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달러가 막 들어오지 못하게 어느 정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우리나라 걸 막 사지 못하게 세금도 과세하겠다. 이런 종류로 이제 막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풀겠다라는 게 최경환 부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달이 10월 달인데 이달부터 미국의 양적 완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진짜 2008년 이후에 6년간 어마어마한 액수의 달러를 찍어냈는데 이제 이거를 그만 찍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예. 또 내년 중에는 금리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찍어놨던 달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거의 쭉 빠져나가서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다시 또 위기가 오고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그동안에 달러가 함부로 못 들어오게 했던 거시 건전성 3종 세트의 이 규제를 풀어놓겠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더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요, 지금 네. 양적 완화 종류,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주가도 지금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엄청 빠졌죠. 세계적인 주가도 쭉쭉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경제 정말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날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달러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자본 유출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자본 유출은 걱정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수 전문가들, 저도 그렇고요. 양쪽 완화를 종료하는 것까지는 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금리를 올릴 때부터 사건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아하.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는 내년 후반, 그러니까 내년 연말경이나 그것도 봐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실은 미국 연준도 약간 좀 떨려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은 이제 시간이 있다. 달러 찍어내기 중단, 양쪽 완화 종류에 관한 거. 그런데 지금 실은 더 큰 문제는 유로존입니다.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유로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실은 세계 증시가 거의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그동안은 미국이 막 달러 찍어내고 경기 부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이 바통을 유럽에서 넘겨받아서 유럽이 막 유로화 찍어내고 미국이 했던 그런 행태를 또 제가 보기엔 반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돈 찍어내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3, 4년 후에 미국 이렇게 달러 찍어내고 유로화 찍어내고 엔화 찍어내고
분명히 뭐 이게 아침부터 위기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 대가는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방책은 빨리 유로화라도 어떻게 종이돈을 찍어내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게끔 궤도에 올리자 이런 게 이 몰핀을 맞는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주목할 것은 지금 우리 단기적으로는 유로존에서 어떤 초강력 경기 부양이 나오느냐. 제가 보기엔 아마 미국처럼 유로화도 또 그냥 확 찍어내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걸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다 풀지만은 나는 이제 내가 손볼 부대도 있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 교육, 노동시장, 서비스, 금융 이거를 5대 구조 개혁 분야다 이러면서 여기는 좀 잘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교육도 어떻게 손을 보려고 그래요? 네? 구조 개혁입니다. 구조 개혁. 구조 개혁. 개혁하겠다. 아니 글쎄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수험생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스마트폰 우리 단통법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단통법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이 세계 최고로 비싸다 그러네요. 예? 예, 이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건데요. 이 문병훈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일반 폼하고 프리미엄 폼, 고가 프리미엄 폼 두 분야로 나눠서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일반 폰, 이 베이직 폰이라고 하는 고가가 230달러. 약 230달러로 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가장 비쌌다. 그동안에 일본 폰이 가장 이제 일반 폰이 비싼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가장 비싸게 일반 폰이 팔리고 있는 국가가 된 거고요. 고가 프리미엄 폰도 지난해에 우리가 평균 가격 512달러, 거의 한 60만 원 선 평균 가격으로 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한국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 뭐 했는데 이게 이제 소문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예. 근데 이 제조사들은 뭐라 그래요? 네, 제조사들은 이제 평균을 내서 그렇지 각각 모델별로 공급가를 따져보면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같은 모델에서 단말기 스펙도 좀 다르고 세금 등을 고려하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과도하게 비싸게 팔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해명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해명 보고서 이제 현대차 그동안에 논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수출차는 뭐 싸게 팔고 국내 차는 비싸게 판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현대차가 우리 국산차에 뭐 옵션도 많고 다르다. 이 스펙이 다르다. 근데 그 해명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단통법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뉴스가 이 보조금까지 포함했을 때 지금 시행 후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는데 갤럭시 노트 4를 비교해봤더니 미국에서는 32만 원이면은 뭐 각종 요금제에서 편하게 노트 4를 사고 가입할 수 있는데 한국은 현재 78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단통법 자체가 실은 이통사들도 자기 마진을 좀 줄여가지고 통신비 낮추고 제조사도 출고 원가를 낮춰가지고 전반적으로 국민통신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지금 단통법 시행 후에 이통사들 제조사들 꼼짝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소비자들한테 뭐 비싸게 가입하면 가입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건데요. 이거 빨리 단통법 관련해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좀 나서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싸고 비싼 거는요. 국민 1인당 총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 대비해서 이걸 비교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1인당 총소득이 한 25인데 지금 단말기 가격은 1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비싼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또 하나 전세 가격 이것도 오른 건데. 예? 네. 이제 집값 대비 70%에 다다랐다 그러네요. 예? 예, 이러다가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요즘에 이제 시청률에서 불문율이 있는데요. 네. 지상파든 종편이든 이 전세 가격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채널에 돌아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런 뉴스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 좋은 뉴스 가슴 아프잖아요. 또 우리 내년에 전세 계약 끝나는데 또 올리겠구나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수도권에서는 이미 70%고요. 집값 대비 70%를 넘기는 지역도 속출했고요. 전국으로 보면은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 통계입니다. 평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6.3%고요. 경기도가 67.8%, 인천 65%, 서울이 64.6%가 되고요. 가장 최근 1년 새 많이 오른 곳이 인천이 그래서 전세값 급등의 1위를 차지했고요. 수원시, 권성구, 안양시, 마남구는 이미 전세가율이 70%대를 넘겼고요. 예. 화성시도 넘겼고, 동탄 쪽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거의 집값 대비 90%에
다 이르렀다. 서울시도 90%요? 성북구 서대문구도 70% 이미 돌파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 가격 올랐다라는 뉴스를 이 언론사에도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 한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런 평균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집주인들이 다 월세로. 반전세,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 어느 정도 받고 나머지 다 월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정책도 지금 전세값 낮추겠다는 정책보다는 월세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월세 시대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월세 세입자들의 보호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고가 전세되고 있는 거는 깡통 전세는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이 전세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정부 정책들이 이제 월세 시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는요, 실은요, 전세 가격은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집값하고 똑같거나 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의 이자 뭐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산 사람은 세금도 내고 재산세 내고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가 내는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이 오히려 남의 집 살면서 그냥 뭐 이런 세금도 안 내고 굉장히 좀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집값도 안 오른다고 하고 오히려 이 저금리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도 이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높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전세값은 집값에 붙을 수밖에 없죠.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세가는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실은 전 세계에서 전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참. 그리고 우유가 남아돈다는 뉴스가 있네요. 12년 만에 재고가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팍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우유가 남아돈다는 뉴스 하면서도 이제 뭐 거의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유를요, 잘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 저를 돌아봐도 저도 그냥 우유를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는 원래 우유를 안 마십니다. 네. 하고 우리 집 꼬마들도 옛날에는 키 크려면 우유 마셔라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뭐 우유 말고 딴 거 많죠. 키 큰 애 먹을 거. 그렇죠. 뭐 또 하고 고기도 옛날부터 섭생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우유를 많이 마시지 않는 반면에 또 뭐 날씨가 괜찮아서 젖소의 우유 생산성이 또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이제 분유, 우유를 저장하기 위해서 분유 형태, 가루 형태로 만드는 게요. 7월 말 기준 분유량이 14,896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이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최근 마트 가시면은요 이 우유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낙농가로서 사오는 우유 가격은 이제 고정돼 있고 매년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오는 방법은요 할인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한 2,500원짜리 2개 묶어서 이제 14,000원 이하로 팔아서 20-30% 할인율인데요. 아마 이달 중반 후부터는 1+1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 하나 사면 하나 그냥 공짜로 더 주는 초강력 할인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유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아마 이 유업체들에서는 이 1+1 행사를 통해서 이 우유 재고를 터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요. 이참에 우유 좀 마시죠. 그래서 저는 체질적으로 우유를 못 마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시즌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넥센 서건창이 프로야구 최초로 한 시즌 200안타를 기록할 수 있을지 이게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데 많이 쳤네요. 네. 넥센이 어제는 경기가 없었고요. 토요일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SK 와이번스와 경기를 가졌는데 서건창이 1번 타자 겸 2루수로 출전을 했어요. 득점 2개, 안타 3개를 보탰습니다. 득점 2개를 보태면서 득점이 129개가 됐는데요. 역대로 한 시즌 최다 득점은 1998년 이승엽이 세운 128개였습니다. 그거를 1개 넘어선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안타도 3개를 보태면서 196개 안타가 됐거든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한 시즌 최다 안타는 이종범이 1994년에 기록한 196개입니다.
그거하고 서건창이 타이를 이룬 거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한 시즌 동안 200안타를 친 적은 없었습니다. 예.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한 해 150경기 안팎을 치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128경기밖에 치르지 않으니까요. 200안타는 대기록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넥센이 앞으로 4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건창이 경기당 하나씩만 추가하면, 4개를 추가하면 딱 200개가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서건창이 200안타를 친다라고 하면 지금 MVP 싸움에서도 서건창하고 박병호의 그 둘의 싸움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데, MVP 싸움에서도 서건창이 정규 시즌 MVP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프로골프에서 뛰고 있는 배상문 선수 말입니다. 네.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 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그 PGA 투어가 지난해부터요,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 봄에 끝나는 춘추제로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2014, 2015 시즌 개막전인 프라이스닷컴 오픈 마지막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배상문 선수가 13번 홀까지 쳤습니다. 오늘은 2분 8을 기록해서 16언더파를 쳤고요. 합계 16언더파고 2위 선수가 13언더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타가 앞선 가운데 홀을 몇 개 남겨놓지 않았는데요. 남은 홀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승을 한다고 하면 배상문이 2013년 작년에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1년여 만에 이제 통산 2승째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경주나 양용훈 선수가 좀 부진한 가운데 그다음 스타들이 없다라고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배상문 선수라든지 노승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시즌에 1승 이상씩을 거두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미국 프로골프 메이저 김효주 선수 말이에요. 국내 네. 골프 대회 시즌 상금 10억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부러운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이트질러 챔피언십 어제 우리나라 여자 투어 중에서 메이저 세계 대회 중에 3번째 대회였었는데요. 그때 김효주가 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연장전에서 이정민 선수를 꺾고 정상에 올랐는데 우승 상금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거를 기존에 있던 우승 상금과 합하게 되면 10억 16만 1923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 투어 사상 국내 투어에서 시즌 상금 10억 원을 넘은 게 김효주가 처음입니다. 김효주가 4승을 거두면 10억 원을 넘었는데 앞으로 대회가 한 5개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을 보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08년에 신지혜가 최고 상금인 7억여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는 7개 대회를 우승하고 7억 원 정도를 벌었거든요. 김효주는 시즌 4승, 4개 대회만 우승하고 10억 원을 넘겼으니까요. 김효주가 잘했다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규모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슈틸리케 감독 있잖아요. 울리 슈틸리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죠. 그죠? 예? 네. 근데 화요일날 코스타리카전 또 하죠. 그죠? 네. 지금 금요일날 열린 파라과이전에서는 우리가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어제 이제 회복 훈련을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훈련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선수를 회복 훈련하는데 일반인들이 아침부터 와서 장사지를 이뤘고요. 한 300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약 500명 정도가 왔고, 예. 목발 짚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여권을 맡기면서 구경한 일본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팬들을 보이는 가운데 공개 훈련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아마 그만큼 선수들한테 좀 의욕을 불어넣어 주려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예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요일 날 코스타리카하고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코스타리카는 아시다시피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 올랐던 팀입니다. 예. 그 선수들 중에 11명, 그러니까 월드컵 8강 멤버 중에 11명이 지금 내한을 했어요. 그때 유명하죠. 골키파, 나바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골키파상에서 2위에 오를 정도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는 그 골키파도 왔고요. 이전에 왔던 파라과이보다는 멤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파라과이전 승리에 도취된 거 빨리 버리고 코스타리카전에 조금 빡빡한 경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참 슈틸리케 감독이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좀 더 두고 봐야죠. 우리는 너무 한 경기 갔다 볼 수는 없죠. 글쎄요, 평가가 너무 성급해요. 못할 때 또 너무 못한다 그러고 조금 잘하면 너무 잘한다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4부 한 주간의 정치 상황 살펴보는 정치 한판 코너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정치평론가 두 분이시죠.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범친노, 예? 그리고 우윤근 이 신임 원내대표도 범친노.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 도로 열린우리당 소리까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도로 열린우리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네, 황 의원님. 마치 보니까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의원 구성비에 있어서 과거 열린우리당, 흔히 친노라고 그러죠. 친노분들이 많은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것보다도 우윤근 이번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개파 자갈이 짙은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또 보면은 그래서 합리적이시 온건하시죠.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하죠. 범친노라고 그러잖아요. 네, 친노라고 그러지 않고. 네. 친노는 핵심. 범친노는 뭐 이른바 이런 식의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당권파 비당권파 하듯이 아무래도 조금 궤를 같이 하되 그렇게 이념적으로 꼭 친노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벌써 열린우리당으로 간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간 얘기고, 당장 우선 내년이죠. 내년 1월 내지 3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어떻게 지도부가 구성되는가, 네.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는 흔히 말해서 친노 비노 물밑에서 치열할 겁니다. 세대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황 의원님 당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당권 때문에 벌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요. 범친노끼리 다 해먹으면 어떡하냐.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가 된 것도 친노가 뭉쳐서 만들어낸 것은 당연한 얘기고 사실인 거고, 또 내부에서도 지금 특히 비노 쪽에서도 지금 세를 결집하고 있고 친노는 이미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있는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읽어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향이 일각에서는 이제 도로 열린 우리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한 발은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런 그럼 기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기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큰 문제는 당의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뭐 혁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요. 혁신도 제대로 자리에 서야 뭐 혁신을 하는 거지. 서지도 못하고 맨날 바닥에 누워 있는데 무슨 혁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이 똑바로 서야 된다. 서기 위해서는 대주주 또는 주류가 친노든 비노든 상관없이 그냥 중심을 잡는 거 중요하고, 이왕이면은 당내 주류가 중심을 잡는 게 낫죠. 다만 문제는 중심을 딱 잡되
이제 앞으로 있을 당 원외위원장, 예. 지역위원장, 또 각 대의원 등등에서 내년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또 친노가 또 당선될 겁니다. 친노 쪽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친노가 나왔으니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요. 무리상 비대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그 과정을 한 세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물밑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다만 분위기는 과거에 열린 우리당 또는 친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앞서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수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결집도로도 그렇고 이제 친노 쪽이 이제 가장 강한 건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연 보면은 항상 과거 뭐 그러면 현재 뭐 새누리당 과거 야당 때 뭐 개파 없었나요? 다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당권파 비당권파는 나뉘기 마련이고 그 당권파 비당권파가 이른바 배타적 적대적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가느냐 이게 서로 자멸적이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개파가 중심이 돼서 당권파가 중심이 돼야 돼 비당권파까지를 갖다 좀 품어안는 포용적인 조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리더십의 차이죠. 그건 내년에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도 개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현재도 지금도 있죠. 현재도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새누리당의 개파하고 사정시민주연합의 개파가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 개파는 이게 일단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근데 사정시민주연합의 개파는 뭐 크게 둘로 나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좀 보였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솔직한 얘기로 특정 계파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 아닙니까? 19대 총선 때도 공천이 특정 계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현재 19대예요. 글쎄요. 19대 공천 과정에서. 공천 과정도 그건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새누리당의 이 계파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는 좀 다르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새누리당은 경쟁 관계가 돼 있죠. 글쎄요. 경쟁 관계가 되죠. 여기는 적대 관계죠. 예. 적대 관계 한마디로 끝내시네. 네, 결정적인 그 얘기가 맞죠. 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비인호 쪽에서는 정동영 상임고문이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찾아갔어요. 저희가 그 다음날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 그냥 팽목항에 갔다 오다가 그 근처에서 들렸다라는 것이 정동영 고문의 주장이시죠. 예? 네. 근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마침 보면 정대철, 이부영 전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당 구국 모임인가요? 이제 지난번 일단 발족한다는 얘기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정동영 고문도 일정 부분 거리를 갖다 현재 당 주류 세력과는 잠깐 거리를 둔 가운데 어떤 경우의 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정계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그분의 어떤 그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동영 고문이 손학규 고문을 갖다가 가서 1시간.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가서 기다리시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마침 손학규 고문이 핸드폰을 놓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정도 있다 그냥 왔다 갑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 편지 하나 써놓고 오는 거 좀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이왕이면은 거기까지 가셨는 김에 저녁 시간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정동영 고문 또 현역도 아니니까 무슨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일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좀 만나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보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저는 찾아가는 건 정치인의 행보는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를 당연하죠. 그 내포되는 함의를 읽어내는 것이 이제 평론가들의 역할인데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나지 못한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있는데 황태순 위원이 오더라도 그냥 돌아가시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황태순 위원은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잠깐 짧게 완투만 할게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뻔히 안 만들 줄 알지만 당시 정몽준 그때 후보 의원이었죠. 정몽준 의원 집 앞에서 우두커니 기다렸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치적 만나지는 못해서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나는 게 좋았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만나면은 시시합니다. 왜냐면 이따가 원내대표 경선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꽁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정계 어때 선언한 지 얼마 됐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거기다가 또 찾아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은요 오히려 찾아간 사람이나
그 토굴에 있는 사람이나 민망합니다. 갔는데 못 만나고 왔다. 그게 더 오히려 여운으로 아쉬움을 주는 거지. 황태수 찾아오면 다음에 제가 못 만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아니 근데 저기 토굴에는 왜 계신데요? 정식 은퇴했으면은 뭐. 아니 그 내가 가 요즘에 지금 본인의 책을 쓰고 문제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아 책을 서울에서 쓰시면 안 아니 되는데. 그거는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죠. 그렇죠. 서울에서 바로, 쓸 수도 있고. 바로 토굴에 있는 것조차도 예전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예전에 일단 떠나서 춘천에서 닭을 갖다가 그랬었죠. 양계했던 적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좀 그래서 항상 손학규 대표의 정계 은퇴 본인은 가 있으나 언젠가 여지가 항상 남아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 뭐 봅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손학규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계 은퇴했다가 복귀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손학규 대표가 만일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기간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대선 주자들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만큼 정치적으로 내공이 무르익은 경우가 거의 드물죠. 드물고 아무리 은퇴를 했다고 치더라도 야권에서 손 대표님 제발 좀 나와달라라고 말하면 정치인 출신은요 그거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와달라고 하는데 제 일시를 위해서 저는 토굴이 좋습니다. 계속 여기서 살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혹시 2016년 총선 앞두고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총선 앞두고는 아니고 총선 지나고 나서 총선 지나고 나서 네, 왜 그러면. 나왔지? 총선 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 뭐랄까 분당의 조짐이 있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강경 친노 세력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결국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손학규 대표에게 뭐 대권보다는 어떤 보면 야권의 중심이 되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저는 있을 것도 같거든요. 지금 황 의원님께서 분당 말씀하셨는데 분당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저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도 높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탈당과 또는 분당, 신당창당의 명분이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나갈 경우에 제일 큰 힘은 뭐냐면 국민의 지지예요. 지금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나가든 말든. 그게 나가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가서 뭐 합니까? 네? 밖에 나가면 무서운 돈도 거죠. 없어요. 새도 안 네. 물립니다. 네. 그리고 또 나갔다라고 하는 정치인 상처가 커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과 동력이 있어야 될 텐데 언제냐 그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새 지도부가 이게 지금 당내 개파의 핵심 갈등이 뭐냐면은 공천 문제 아닙니까? 다시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친노 인사들, 핵심 인사들 한 25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거나 말거나 이 문제거든요. 내년에 계속 공천권 갖고 갈래? 아니면 은퇴할래 차라리? 아니면 사퇴할래? 이 문제거든요. 그들이 잡고 있는 한 여기는 국민적인 지지라든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그 대목인데 새 지도부가 그 사람들을 껴안고 간다. 끝까지 그렇게 깨지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전격적으로 당 혁신을 통해서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할 경우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새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전혀 국민적인 공감을 갖지 못하는 혁신이 나올 경우에는 저는 당이 깨진다고 본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앞서 우리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경계하고 있는 친노 패권주의예요. 그렇습니다. 네. 친노 패권주의가 만약에 내년 전당대회를 통해 득세한다면은 사실 2012년 앞서 우리 신 교수님 2012년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는데 그 2012년 잘 생각해 보세요. 2012년 손학규 당시 대표 시절에 2011년이죠. 손학규 대표 시절에 밖에 있던 이번 혁신과 통합 친노 세력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불러들여서 이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한 명씩 체제 만들어 놓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공천, 싹 이른바 공천을 자기 중심으로 해갖고 네. 당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잖아요. 이번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만들어서 전당대회 때 그런 식으로 친노 패권주의로 나간다면은 민주당의 원본리가 어디예요? 예. 원본리가 어디예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에 호남에서 계속 사과했잖아요. 지금 아직 마음을 완벽히 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는 충분한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당이 현실화되려면 항상 보면 총선 좀 임박해야 돼요. 임박해야지 뭔가 역동성도 있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총선 임박해가지고 나오면은 사실은 공천 못 받은 떨거지들이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지나치게 총선 가까울 때는 저는 오히려 시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내년 말 정도. 그렇죠. 내년 말. 아니 내년 말 정도가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내년 1월 3월에 보면 내년 말이면 공천 얘기 나오죠. 아니
아니 6개월 전이면 보통 6개월 전에 해야죠. 네. 그러니까 내년 1, 3월 때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이 나오죠. 문재인 당대표가 장악한 다음에 친노 패권으로 간다고 쳐보십시다. 그래서 한 4, 5개월 됐는데 더 이상 비전 없다. 내부에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겨우 깨자.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정대철, 이부영 같은 바람 잡아주는 외곽의 병풍 안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손학규, 아까 뭐 정동영,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보면 중심이 된다면 저는 능히 일단은 원내 교섭단체만 일단 통과하면 일단 기본적인 정당 운영은 되거든요. 지금 국가보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봐야죠. 그럴 경우에 좀 예. 고민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될 명분이죠. 경우에 지금 될 때 야당이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총선 전략 정말 잘 짜야 됩니다. 완패할 수 있습니다. 완패. 야권이 똘똘 뭉쳐도 못 근데요. 이기는 한국에 똘똘 뭉치는 게 지금 그대로 나가도 완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더 완패한다는 거죠. 더 완패.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은 야당이 둘로 나눠져 버리면은 어느 수도권 같은 경우 어디도 1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대선에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문제는 많은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가시화되는 측면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도부가 상당한 부분에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혁신이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 혁신 아니에요. 그거 혁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예를 들면 특정 계파가 주도권을 잡아버리고 혁신을 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사실 혁신은 아니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문재인 의원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그분도 참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몸이 잘 안 움직이시는 것 다른 사람들은 같더라고. 힘이 없어도 문재인 의원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문재인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본인의 의지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개파가 너무 이른바 자기 개파 의원들 강경 초선들이 너무 많아요. 꽉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은 그렇게 가는데 문재인이 글쎄요, 봤을 몸이 때 안 움직여요. 몸이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의원도 탈당해서 신당에 합류해야죠. 좋은 근데 아이디어예요. 문재인 의원이 대권 욕심이 없다고 보세요? 있죠. 있죠.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욕심부터 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죠. 아니, 정치인이 저 대권 욕심 버리면 정치인이 그 당시 뭐 흔한 일에서 팥소 빠진 저 뭐 찐빵이죠. 그래도 던질 때는 던져야 이제 하는데 혁신을 할 때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혁신을 던지지 해야 되지. 못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옛날 전 87년에 6.29 선언 있잖아요. 노태우 후보에. 이 쇼거든요. 어마어마한 쇼거든요. 근데 쇼라도 국민들을 감동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은 야당에 지금 문재인 의원 같은 그런 쇼를 할 줄 몰라요. 너무 나이브한 탓일까요? 아니 그게요. 관심이 있어야 쇼가 좀 먹히는데. 아니, 쇼도 실력이 있어야 쇼가 돼요. 관심이 없어요. 얘기예요. 관심.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라 쇼도 관심도 없어요. 공중에서 그거. 고개사들이 이게 큰일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을 공중에서 고개사들이 쇼를 보여줄 때 쇼하면서 맨날 떨어지고 그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이따 한 번만 떨어지면 재밌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워스트 베스트 고르셔야 되는데 이거는 고를 시간이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워스트부터 하죠. 예. 베스트부터 하는 게 좋고. 베스트. 그럼 베스트 예, 하시죠. 베스트부터 제가 박 박사님. 약간 이제 뭐 크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아니요, 해보세요.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예, 예. 혹시 나선화라고 하시는 분 아십니까? 예. 나선화. 문화재 청장이시죠. 문화재청장. 베스트를 꼽았습니다. 예, 그분이 무슨 대학 네. 총장이죠? 네, 한국 무슨 대학이냐면 이름이 한국 전통문화대학이네요. 예, 거기 총장이 어떻게 인선이 왜 안 되냐고 한성교 의원이 그래서 물어봤죠. 이 얘기가 뭐냐면 저는 최근에 인사 난맥상과 관련해서 도대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부 다 쉬쉬하고 그러는데 드디어 나선화 문화재 청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총장이 선이 안 됩니까? 하니까 결재해서 올렸는데 위에서 아직 결재가 안 합니까? 위가 누굽니까? 한성교 의원이 물었습니다. 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입니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잘 모르고 하실 수도 있고 작심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 안에서도 할 말을 하는 이런 나선화 청장의 이런 돌직구 발언이 우리 사회에 저는 적폐를 해소하는 단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베스트. 이렇게 해야 친박계 중심의 인사 난백상이 저는 어느 정도 좀 보완 수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성교 의원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워스트를 저는 이따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저 우리나라 보면 인사 검증을 갖다가 청와대 민정에서도 하고 또 인사 수석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보면은 지금 보면 부이사관 정확히 보면 고공단 있죠. 부이사관 지금 부이사관 이상 고공단 고위 공무원단 인사
심지어는 일반 예를 들어 뭐죠? 그 대우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업. 이런 다 청와대 산업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 나선아 총장이. 청장이, 네. 나선아 청장이 직격탄 날렸다기보다는 얼떨결에 글쎄요. 잘못 대답. 아니,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고도 생각하십시오. 얼떨결이라고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저는 작심하고 직격탄 날렸다고 봅니다. 우리 황 의원님 베스트. 잠깐만요. 예.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예.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왜요? 지난주죠. 제가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보면 서로 뭐 증인들 신청하고 맞아요. 증인 영건이죠. 증인 영건이고 그냥 게을러서 영건이 아니에요. 이 7만 5천 개 이메일 7만 뿌려가지고. 5천 이메일을 예. 다 보내갖고 그저 소관 부처 네. 그 공무원 등등등에 보내서 그저 6,500건의 답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철저히 준비한 거죠. 그분 그래서 원래 그리고 준비 잘하시는 원래 그분이 저 대우자동차 노조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아주 근데 훌륭하신 실력도 있고 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분이 보면 그 6,500명 그 받은 답변을 갖고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뭐 제안들도 예, 있고 예. 그 살아있는 숨쉬는 살아있는 걸로 맞습니다. 백서 비슷한 거 만들어 갖고 그리고 제보도 있고 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국정감사 예. 이런 분들의 어떤 모습이 보면 제대로 된 국회의 그렇죠. 모습이 아닌가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워스트 어쨌든 박 박사님. 당황한 나선화 청장의 답변에 크게 당황한 친박 핵심 한성교 의원을 뽑았습니다. 청와위가 어디냐 청와대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직격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야당 때문에 결재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성교 의원의 이런 어떤 자세 때문에 네. 지금까지 1년 반 내내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남맥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당황한 한성교 의원 워스트로 봤습니다. 황 의원님. 네? 예, 워스트. 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이건 진짜 쇼도 그런 쇼가 없었어요. 그분도 고집인지 어떤지. 고집이 아니죠. 그건 뭐냐. 구두 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우겼다고 그러죠. 그건 국회의원에 대한 그 일종의 경시 무시예요. 그렇다고 글쎄요. 무슨 이 위원장이 정우택 위원장이 새누리당 위원장이잖아요. 뭐 야당도 아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 좋은 말로 저 정우택 위원장이 그럼 뭐 많으니까 그건 저 서면복으로 일단 가름하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벅벅 그 기어코 한 4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주다 못한 정우택 위원장 짜증을 낼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건 박승춘 가뜩이나 지난번 5.18 문제라든가 기념 여러 가지 말들 님을 위한 행진곡. 이 문제 갖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박승춘 육사 출신에 보면 백이 단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에. 주변이 아니고 위에 백이 있는 거죠. 위에 청와대 백이 있는 거죠. 잠깐 옆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위에 백이 있는 거죠. 옆에 무슨 백이 있습니까? 육사 기수로는 자기 옆이에요. 아니 육사 백이 아니라 대통령 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선화 청장처럼 좀 깨놓고 얘기합시다. 근데 굉장히 가벼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왜 박 박사님. 난 제가 패스트를 뽑았으니까.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치 한판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경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